유럽인들의 역사의식은 계몽주의의 정점이자 가장 상징적인 사건인 프랑스 시민혁명을 계기로 종교개혁에 버금가는 또 한 번의 거대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신과 교회라는 권위로부터 인간을 독립시켰다면 시민혁명은 관습과 전통이라는 권위로부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했죠. 혁명의 정신은 이제 더는 기도하는 자와 싸우는 자의 후예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하는 자들보다 더 많은 권리를 누리거나 그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 이외의 그 누구로부터도 부당하게 지배받거나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이상보다 걸음이 느리고 지나간 시간의 관성은 그 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법이죠. 서양 또는 유럽의 사상이나 지성의 역사는 종종 붙인 사례라는 열쇠말로 설명되곤 합니다. 혁명의 아들들 역시 자신들의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19세기의 역사 전문가 또는 역사학자들은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의 역사가 단편적이고 피상적이며 때로는 상호 모순적이고 대립적인, 심지어는 황당하고 극적이기까지 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고 비판하며 한층 더 새롭고 전문적인 역사를 추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19세기 역사학을 주도한 흐름은 대체로 역사주의라는 개념으로 뭉뚱그려지고 나는 도이칠란드를 중심으로 형성하고 발전한 새로운 지적 태도였습니다. 역사주의는 19세기 유럽의 역사학이 다면적으로 변하고 널리 보급되며 방법론적으로 더욱 엄밀해지는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역사주의라는 개념 자체는 19세기 말이나 등장해 20세기 초에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게다가 역사주의의 실상은 매우 다양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비판하고 극복하려 했던 계몽주의 역사관만큼이나 상호 모순적이고 대립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졌죠. 19세기의 여러 역사가 중에서도 랑케는 흔히 역사주의의 화신처럼 여겨집니다. 그는 역사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역사가들에 의해 다뤄지는, 그래서 유럽의 대학들에서 여타 학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엄격한 과학으로 자리 잡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역사가는 모든 가치 판단과 형이상학적 사변을 철저히 거부하고 사료에 관한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연구에만 몰두해야 하며, 사료 자체가 전해주는 과거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랑케와 역사주의자들은 현재의 관점과 의미에서 벗어나 과거를 당대의 맥락 위에 위치시키고 과거 행위자들의 정신세계에 공감하며 인간 경험의 다양성을 모색한다면 모든 시대의 역사가 제 나름의 가치와 의미를 스스로 드러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분명 역사에서 영원하고 보편적인 것을 추구한 계몽주의자들과 상반되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주의의 또 다른 특징인 전체론적인 철학적 입장이나 보수적인 정치적 태도는 그처럼 실증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인 태도와 긴장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랑케는 역사가가 과거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이유는 역사 속의 모든 존재에서 신으로부터 유래하는 무한하고 영원한 무엇 또는 섭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역사란 언제나 특수하고 서로 혼동할 수 없으며 개별적이고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지만, 인간의 정신은 그 현상들의 이면에 숨겨진 원래의 모습과 그것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랑케에게 그러한 인간 정신의 본질이자 독창적인 창조물이며 신의 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오직 국가와 정치일 뿐, 그 외의 사회적이거나 경제적인 세계는 역사에서 가치가 없거나 주변적인 것이었죠. 이로 인해 19세기의 역사는 분명 이전 세기의 역사보다 양적으로 늘어나고 질적으로 정교해졌지만, 오히려 대상이나 주제가 대체로 정치적인 영역, 그것도 국가와 엘리트 중심의 상부 정치적인 영역에만 집중되어 도리어 모든 역사가 가진 제 나름의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분명 19세기 역사 연구의 다른 한편에는 대체로 사회주의자들이나 아나키스트들이 보여준 역사에서 사회 경제적인 요소나 절대 다수의 인민 또는 그 핵심인 노동자 계급을 중시한 더욱 새롭고 진보적인 시선과 태도들도 있었습니다. 마르크스는 그러한 태도와 연관된 역사관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그는 역사를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기초한 투쟁적이고 변증법적인 상호작용으로 규정했으며, 그러한 진행 과정을 통해 모든 인간이 더욱 안전하고 평등해지며 실존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미래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처럼 역사에서 사회경제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더욱 능동적이고 혁명적인 해석과 변화와 이론화를 중시하면서 상하탑 속에 갇혀있는 당대의 전문적인 역사가들과 다른 행보를 보였죠. 그러나 역사의 각 발전 단계들이 지닌 나름의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는 동시에 역사 전반에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힘과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한 측면에서 마르크스 역시 넓은 의미의 역사주의자였습니다. 이처럼 역사주의에는 한편에는 실증적이고 상대적인 태도가, 다른 한편에는 사변적이고 전체적인 태도가 모호하고 혼란스럽게, 또는 해결의 방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변증법적으로 뒤섞여 있었죠. 사실 이러한 관점과 태도는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 또 한 번 칸트의 표현을 빌리면 오직 내 위에 별이 빛나는 밤하늘과 내 안에 양심 앞에 벌거벗겨져 덩그러니 놓인 채로, 니체의 방식대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실존적인 의존과 위안의 대상인 신을 죽여버린 채로 세계의 중심과 지배자라는 환상적인 위치와 그로 인한 공포와 불안 속에서 허우적대는 19세기 유럽인들이 새로운 피난처와 초인을 변증법적으로 찾는 여정이었죠. 그렇게 더러는 신의 뜻으로 질서지어진 아름답고 찬란한 과거와 구체제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랐고, 더러는 현재의 국가라는 제도와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가 인간의 자유와 시민적 가치를 지켜줄 것이라는 낭만적인 믿음과 충성에 빠져들었으며, 더러는 새로운 사회적이고 공적인 이상들에 따라 모든 인민이 평등하고 완전해질 미래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에 맹목적으로 헌신했습니다.
20세기 초 5세기 가까이 계속된 전 세계적 팽창과 정복을 원동력으로 발목한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해온 유럽 사람들은 스스로 세계의 중심을 자부했습니다. 유럽인들은 이제 끊임없는 진보와 그로 인한 영광만이 펼쳐진 전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죠. 유럽이 세계를 장악한 바로 그때 역사주의, 즉 역사를 과거 기록과 같은 것으로 보는 동시에 신의 숨겨진 뜻이 실현되어가는 과정으로 여기는 실증주의적이면서도 낙관주의적인 태도 역시 유럽의 많은 지식인뿐만 아니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세계관까지 침투해 사실상 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며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역사란 단지 인류의 과거 행적을 사료가 말하는 그대로 보여주고 나열하기만 하면 된다는 주장은 곧바로 역사에는 별다른 이론이나 구상이 필요 없다는 주장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리의 이면에는 인간 이성을 향한 맹목적인 확신과 역사의 궁극적인 승리는 자신들의 몫이라는 낙관주의가 자리잡고 있었죠. 유럽인들을 실제로 매료했던 것은 역사주의 자체보다도 그것의 핵심인 사실과 진보 또는 발전이라는 기분 좋은 열쇠말들이었죠. 더욱이 역사주의와 경쟁할 정도로 뚜렷한 철학이나 대안적인 이념도 딱히 없었고요. 수많은 유럽의 지식인은 경험을 통해 실제로 검증되는 것만을 신뢰했고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들에 열광했죠. 물론 모든 것이 천편일률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역사주의의 본고장이자 신생 후발주자였던 도이칠란트에서는 갈수록 체제지향적이고 보수적이면서도 낭만주의적이고 관념적인 정치사가 더욱더 주류로 확고하게 자리잡았지만 대중사회의 영향력이 더욱 강했던 공화국 프랑스와 미국에서는 사회학과 경제학의 영향으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정확하고 명료하게 계량해내는 사회사와 경제사가 새로운 분야로 떠올랐죠.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유럽에 뿌리를 둔 서구 문명의 우월성을 확신했고 역사를 단선적이고 직선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으로 파악했으며 오직 부르주아 엘리트 백인 남성만을 역사의 주인공 자리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정점 또는 최고점에는 하향과 쇠락이 이어졌죠. 마치 역사주의의 실제 모습이 사변적인 이론과 빈곤한 방법론 그리고 쉽게 융화되지 않는 내적 모순의 범벅이었듯 20세기 초 유럽은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긴장과 사회적 갈등과 문화적 혼돈과 정신적 공허가 팽배했습니다. 결국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서 울려 퍼진 충성한 발로 팽팽하던 긴장의 끈이 끊어졌고 서로 두 편으로 갈라선 유럽의 강대국들은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죠. 지지부진한 전선에서는 수천만의 병사가 지옥같은 참호에 갇혀있는데도 해가 거듭될수록 전역은 유럽 밖으로까지 뻗어나갔습니다. 미합중국의 참전으로 전황이 급격히 기울면서 약 4년 반의 전쟁은 결국 끝이 났지만 그토록 영광스러웠던 진보의 종착역이 참혹한 참호전과 전례 없는 살상무기들로 인해 1000만 가까운 생명이 사라진 인간성의 그토록 철저한 파괴라는 사실 앞에 유럽인들의 정신세계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래서였을까요? 전후의 유럽인들은 그 잔인한 실패를 돌이켜보고 성찰하기보다는 서로를 향한 더욱 깊은 증오와 적대심에 눈이 먼 채 한층 더 끔찍한 비극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1929년 그토록 암울하고 혼란스러운 전후의 분위기 속에서 프랑스와 도이칠란트의 전통적인 갈등 지역이었던 알자스 로렌의 스트라스부르 대학 역사학 교수인 루시엥 페브르와 마르크 블로크를 중심으로 역사학술지 아날이 창간되었습니다. 이 잡지를 중심으로 뭉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학파로 불리는 것을 거부했으며 실제로도 공통의 역사 철학이나 이론 또는 방법론을 추구하기보다는 서로 매우 다르고 다양한 이념과 관심사로 역사에 접근했죠. 그러나 그들은 훗날 소위 아날 학파로 불릴 정도로 분명 20세기 서양 역사학을 대표하는 동시에 가장 독특한 태도와 정신을 공유했습니다. 아날의 사람들은 앙리 베르의 인문학, 에밀 듀르켐의 사회학, 프랑스와 시미앙의 경제학, 폴 비달 드라 블라슈의 지리학 등의 영향을 받아 역사를 소수 엘리트가 주인공인 사건 중심의 단선적이고 1차원적이며 분절적인 시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삶을 경험하고 영유하는 방식으로서 넓은 의미의 문화 중심의 다면적이고 다층적이며 연속적인 시간의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고작 한 세대 전의 비극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유럽인들은 새로운 역사학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1939년 9월 1일 도이칠란트 제3제국의 폴란드 침공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피어오른 전화의 소용돌이는 유럽 전역은 물론 구세계 곳곳을 휩쓸며 이번에야말로 명실상부한 세계대전으로 발전했습니다. 전쟁은 규모면에서도 유사 이래 가장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겼지만 유럽인들이 그토록 자부하던 진보와 발전이 이전의 전쟁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강력한 최첨단의 무기들과 참혹한 인종학살로 끝났다는 점에서 더욱 비극적이고 파괴적이었죠. 세계 정세의 중심점은 완전히 망가져버린 유럽에서 미합중국과 소비에트 연방으로 넘어가 버렸고 절망과 회의의 나락에 빠져든 유럽인들은 자기 연민과 자기 불신 사이의 무간지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1차 대전 이후 새로운 대안이나 희망으로 여겨졌던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소비에트 연방이 사실상 전쟁의 발발에 책임이 있고 특히 스탈린 체제가 장밋빛 미래를 담은 유토피아라기보다는 나치의 버금가는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전체주의 사회에 훨씬 가깝다는 실상이 밝혀지면서 유럽의 지식인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그 어느 쪽도 쉽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었죠. 전후 급속하게 전개된 냉전체제는 유럽인들에게 참혹하고 야만스러운 파괴로 인한 절망과 회의를 이겨낼 건강한 자기성찰과 회복의 여지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합중국이 소비에트 사회주의의 서진을 막기 위해 퍼부은 엄청난 원조 덕분에 적어도 유럽의 서반부는 전쟁의 상처와 아픔마저 잠시 잊을 만한 기적적인 재건을 이루어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절대 무관하지 않은 사실과 진보, 그러한 근대적 가치들의 신봉자 대부분은 과거의 책임에서 면제되어 다시금 헤게모니를 움켜쥐었습니다. 창시자 마르크 블로크가 레지스탕스 활동으로 처형당한 아픔을 뒤로하고 전후의 아날학파
영화파는 또 다른 창시자인 루시앙 페브르의 제자이자 훗날 프랑스 역사학계는 물론 인문학계 전반의 황제로 군림한 페르낭 브로데를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학술지의 부제는 사회경제사에서 경제, 사회, 문명으로 바뀌었고 브로델은 역사학과 관련한 사회적 요직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아날 역사 제국의 황제로서 수많은 후학을 키워냈습니다. 브로델은 역사가 정치, 사회, 경제, 지리의 3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에서 변하지 않고 더욱 오래 계속되는 것이 더욱 본질적이라고 여겼는데, 이처럼 역사를 구조주의의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이론과 방법론은 그가 평생의 지적 마스터로 여긴 레비스트로스의 문화인류학과 그것을 중심으로 한 사회과학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했습니다. 냉전 체제 속에서 진행된 전후 재건 작업이 유럽인들의 자기 성찰과 세계인식을 어느 정도 중단시키기는 했지만 어쨌든 경제적 부흥과 안정은 서유럽 지성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동시에 전후 세대들은 점차 경제적 번영의 이면에 감춰진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를 향한 불만을 토해내기 시작했죠. 이윽고 1968년 프랑스 파리에서 이른바 신좌파 학생들과 청년들을 중심으로 생활 속의 실제적인 민주주의와 평등을 강조하는 혁명운동이 터져나왔습니다. 참신하고 다양한 구호들로 무장한 혁명의 주장들은 여성, 소수인종, 성적 소수자 등의 호응을 얻었으며 그 파급력은 이웃 유럽 국가들은 물론 세계 각지로 뻗어나갔죠. 비록 혁명은 세계 규모는 고사하고 프랑스의 정치체제를 바꾸는 데에도 실패했지만 이전 세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위주의와 물신주의 그리고 인간 소외를 급진적이고 신랄하게 공격한 비판과 주장들은 향후 서양 지성계가 한층 새롭고 다채롭게 변모하는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역사학도 변화의 물결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죠. 물론 유럽 국가 대부분의 역사학계는 역사주의라는 이념적 기반과 계약이라는 제도적 기반의 국권이 자리 잡은 종래 정치 종교 중심의 역사학이 여전히 강력한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68 이후 유럽 지성계의 변동, 즉 흔히 후기 근대 또는 포스트모던이라 불리는 새로운 사전은 피하거나 거스를 수 없는 거센 파도였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역사가들은 국가나 민족 또는 계급 같은 기존의 거대하고 구조적인 담론을 거부하고 일상의 작고 평범한 문화적 요소들을 중시하면서 사실과 진보만을 부르짖던 근대화 과정에서 무시되고 숨겨지고 소외당한 실제 인간의 다양하고 다층적인 삶들을 재구성하려고 시도했죠. 무엇보다 이른바 과학적인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구습으로 치부되며 사라지다시피 했던 이야기체, 즉 기승전결 또는 발단, 전개, 절정, 결말로 이어지는 서사와 그 서사를 꿰뚫는 주제 또는 의미를 중시하는 서술 기법이 되살아나 과거 사실의 고증과 무미건조하고 지루한 숫자나 정보의 나열에만 집착했던 기존 역사 서술의 권위를 뒤흔들기 시작한 점이 가장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관점이나 범주의 측면에서 매우 새롭고 독특한 이론과 방법론들도 속속 나타났는데, 작은 것들의 역사가 아니라 작은 것을 통해 바라보는 역사인 미시사와 기존의 국가나 계급 중심의 고정적이고 국지적인 관점이 아니라 국가들 사이 또는 국가들을 뛰어넘는 유동적이고 세계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하려는 세계체제론 등이 대표적이었죠. 한편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은 차츰 탈소비에트 노선을 추구하면서 스탈린 체제의 현실이 가져다준 충격과 실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유럽의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기존의 교조적이고 경직된 인물론과 결정론 중심의 역사 해석과 이론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장과 활발한 논쟁을 펼치면서 역사의 역동성을 강조하고 계급의식이나 문화적 투쟁 등을 더 중시했습니다. 20세기 후반부, 사실상 냉전 체제가 완전히 사라진 이후의 서양 역사학은 미셸 푸코, 자크 데리다, 위르겐 하버마스 같은 철학자들을 비롯해 언어학, 기호학, 문화학, 정신분석학 등 폭넓은 분야의 지적 세례를 끊임없이 받으며 더욱 급진적인 변화를 거듭했죠. 오늘날 많은 역사가, 역사 이론가 또는 역사 철학자는 역사를 더는 고정되고 불변하는 과거 사실로 이루어진 진리의 집합이나 정전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가치와 인연과 증언들이 서로 충돌하며 공존하는 언어의 구성물이자 텍스트로 간주합니다. 근대의 국민국가 또는 민족국가의 담론이 담아내지 못하는 유동적이고 경계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트랜스내셔널리즘, 계급 문제를 단순한 정치 경제적 관점에서 벗어나 의식적이고 문화적인 관점에서 복합적으로 바라보려는 포스트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경험 문제를 과거에 지나가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문제로 새롭게 바라보는 포스트 식민주의, 젠더 문제를 단순한 사회 권력 관계의 결과적인 평등만을 위한 정치적 투쟁을 넘어서 문화적이고 구조적이며 근본적인 공존의 문제로 접근하는 포스트 페미니즘, 그리고 인간을 세계의 중심이자 역사의 주인공이 아닌 거대한 지구 생태계의 일부이자 일원으로 여기는 생태주의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에는 매우 다양한 이념과 이론과 주장과 해석이 역사학을 더욱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오늘날 역사학은 점점 더 빈곤해지고 존재 자체조차 회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는 숨가쁠 정도로 빠르고 끊임없이 변하는데도 여전히 대학의 역사학 분과는 역사 연구 분야의 한줌 헤게모니를 움켜쥔 채로 실증주의와 근대적인 정치사나 사회경제사, 그 중에서도 때로는 지성적이고 논쟁적인 학문이라기보다는 맹신적이고 획일적인 종교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민족사 또는 계급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설령 누군가 새로운 이론과 방법론을 제시하고 시도할지라도 이해하거나 수용하기는커녕 애당초 읽지도 않고 무관심할 뿐이고요. 더욱이 1970년대 이후 계속되는 세계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반복적인 위기와 장지 침체로 인해 역사학은 물론이고 인문학 전반을 향한 대중의 관심은 갈수록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소극적으로 움츠러든 학계의 관습적이고 타성에 젖은 결과물들은 대중의 지적 욕구를 자극하고 충족하기는커녕 점점 더 그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의미를 잃어버릴 뿐이며, 이를 대신해 대중의 구미에만 영합하는 저질 사이비들이 갈수록 더욱 주목받는 악순환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쩌면 역사 그리고 인문학은 인류가 오랜 시간 스스로 던져온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제시하기는커녕 더는 그 고민조차 할 수 없어지게 된 걸까요?
한정된 시간 안에 길고 수많은 정보를 숨가쁘게 우겨넣다 보니 한편으로는 잘못되고 틀리거나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부정확한 내용을 전달하지는 않았는지, 다른 한편으로는 더 중요하거나 반드시 다뤄야 할 내용을 빠뜨리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더 어렵고 더 지루하며 더 재미가 없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렵고 따분하며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유럽사 이야기에 들어가기는 할 텐데요. 그 전에 딱 한 번만 더 유럽에 관한 간략한 소개에 덧붙여 서론겸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해볼까 합니다. 서양사, 더 정확히는 유럽사 이야기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같으니까요. 도대체 하필이면 왜 굳이 꼭 서양사 혹은 유럽사를 알아야 하는 거지?